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로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인재 영입은 잡음, 불출마는 번복, 한국당 꼬이는 공청쇄신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써 각 정당들이 좀 이 선거 체제로 점점 가는 분위기가 느낍니다. 그리고 공천에 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이런 모습이 원래 어떤 정당이 좀 잘 되려면요, 이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재 영입은 원활, 불출마는 유지. 뭐 이래야지 좀 장이 잘 간다 이렇게 느낌인데 여기 자분과 번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보수 통합 명분에 밀려 물갈이가 지지부진하다. 물론 뭐 물갈이가 뭐 100% 좋다. 이건 아니지만 그 선거 때만 되면 어느 정도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야 사람들이 좋다는 평가를 하고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지부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남 중진, 살신성인 뭐 필요 있나? 그러니까 불출마 이런 게 뭐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앞서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불출마하겠다, 불출마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의원들이 한 6명, 7명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분들을 겨냥해서 불출마가 아니고요, 어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출마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당 꼬이는 공천쇄신이다 이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최근에 박찬주 예비역대장 영입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 뭐 리더십 약간 뭐 흔들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박찬주 재영입하겠다. 당내 반발에도 마이웨이다. 조선일보는 마이웨이라는 표를 썼습니다. 박찬주 귀한 분이다.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렇게 좀 뭐 잘 하다가 뭐 한 가지 실수 있다고 이렇게 뒤에서 총질할 기냐 이렇게 반발합니다. 황교안 대표가요. 그리고 박찬주 오늘 공관병 갑질 관련 소명 회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 당내 일부 인사들 정치 초년생에 딸랑거린다. 딸랑거린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초년생 떠오르시죠? 누굴 말하는지. 비박계의 지도부 비판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기사는요,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다음 기사는 빈칸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인데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해보겠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에 빈칸이 있습니다. 자, 앞에 두 기사를 참고하셔서요, 패널 네 분께서 이 빈칸을 좀 추정해 주시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은커녕 무엇에 빠진 한국당이다. 무엇에 빠졌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제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사퇴 이후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모습을 제밥그릇 챙기기 몰두다라고 묘사했고요. 패스트트랙 가산점 준다 이런 얘기에 한번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뭐 표창장 논란도 있었고요. 현역 물갈이 없다는 뜻 해석될 수도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 최근에 민주당의 17%포인트나 뒤져 있다. 한때는요, 한 9% 가까이까지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벌어졌습니다. 자, 이 모습을 혁신은커녕 무엇에 빠진 한국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 네 분께서는 추정하신 정답을 적어주시고요. 그 사이에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뺏겨가지고 전부 헉헉거리고 힘들어하는데 왜 이거 잘 못하냐? 왜 그거 잘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쓰러져 있는 군사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박수 치세요. 잘해도 박수 치고 못해도 격려하세요. 이게 내부 총질이죠, 내부 총질. 내부 총질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할 적은 옆에 선거고 우리 동지입니까? 우리의 상대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최근에 인재 영입과 관련된 논란 속에 여러 가지 지금 비판과 지적을 받자 황교안 대표 저렇게 어떤 대회에 가서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박수를 무조건 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과 그런 뭐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혁신은커녕 무엇에 빠진 한국당 지금 상황 무엇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장윤미 변호사께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혁신은커녕 기득권에 빠진 한국당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 일단 이거 공천의 1호 영입 인사는 아주 새로운 인물 그리고 가치를 담아내는 인물로 상대성이 매우 큰 정치적 이벤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실기했는데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던 의원들도 지금 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용산을 출마한다느니 이런 지역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중진 용태를 거론하며 본인의 불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던 의원들도 지금 중진들이 용태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기득권, 본인들이 다시 한번 공천을 받아서 이제 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한다고 했지만 전혀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들 영입에는 실패했다고 보고 오로지 그 내부에는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기득권에 빠진 한국당.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기득권에 빠진 모습이라고 묘사를 해 주셨고요. 자,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께는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정당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를 저는 하시겠습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쓰신 게 또 많은데요, 지금. 이게 이제 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수 통합 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구도를 감안해 볼 때 지금 공천률을 확정하고 뭐 혁신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이탈자가 생길 수 있는 구도다. 그래서 좀 어떤 그 보수 통합에 관련된 논의가 완료된 뒤에 그런 혁신 작업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다시 출마한다 그러면 그거는 용납하기 힘든다고 보고요. 다만 의무 차원에서 기득권이 아니고 의무 차원에서 당이 요구하는 험지에 본인의 지명도나 인지도를 토대로 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간다 하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이른바 굉장히 당선이 힘들다고 평가가 돼 있는 곳에 가서 뛰어든다면 그거는 꼭 출마한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득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당에서 받은 어떤 은혜에 대한 보답 차원의 의무 이행이다. 이렇게 보면 이기는 공천이라는 황 대표의 말과 부합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입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영입일 뿐이에요. 이분들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역구 공심위가 따로 있고 비례 공심위가 따로 있고 해당 공심위 자체는 또 뭐 공심 배심원단까지 추가돼서 논의가 되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인재영입위원회가 저희가 있어요. 근데 인재영입위원회에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자기도 모른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영입하시는 걸 책임지는 분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또 논란이 나오잖아요. 당원 단계도 있는 그 기관인데 이 인재영입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좀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혁신은커녕 딜레마에 빠진 한국당.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신 거네요. 자, 이번에는 김상일 평론가 답은 자기 모순에 빠진 한국당. 자, 그렇다면 뭔가 두 가지가 충돌하고 같이 가기 어려운 게 같이 있다는 건데 무엇을 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올라갈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조국 그 정국을 거치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외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선이다, 불통이다, 무능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외쳤어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 법치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보면 그때 외쳤던 것들이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도 안 그 되고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당에서 나왔던 그 비판적인 어떤 표현이나 그런 입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외쳤던 걸 하나도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잘 소통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예. 미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냐, 인물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냐, 정책도 무슨 민부론, 예. 민평론 얘기하고 인물도 과거 인물들만 계속 예. 그 주장을 내는 그런 상황이라 정책 인물 모두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소통도 안 되고 독선에 빠져 있고 능력도 무능력하다. 이거를 예. 다 보여주면 예. 이게 자기들이 주장한 거하고 너무 모순이고 국민들은 그 모순을 보면서 그럼 이건 뭐지? 그럼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예. 이렇게뿐이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지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로 그러니까 스스로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내놨던 그 말들, 그 말들과 본인들이 지금 모습이 또 같이 또 배치되고 있어서 자기 모순이다. 지금. 네네. 자기 모순에 빠졌다 이렇게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환상에 빠진, 그러니까 여기 환상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환상에 빠진 한국당. 허상을 보고 있죠. 제가 몽상이라고 쓰려다가 그래도 몽상. 언어 순화를 좀 해서 환상이라고 써졌는데 예. 한국당은 지금 굉장히 너무나 잘 될 것이라는 그 환상과 몽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이나 몽상의 그 모습은 잘 된다. 그렇죠. 뭐든 잘 잘 될 된다.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별로 잘한 것이 없었는데 조국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 여름, 가을을 계속 조국 사태를 통해서 예.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예. 한국당은 그러한 자기 환상에 지금 빠져 있죠.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죠. 그런데 한국당은 거기서 잊어버린 것이 바로 그거죠. 한국당은 지금 무전 취식을 하고 있다. 예. 돈을 내지 않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돈을 내서 밥을 먹어라. 자꾸 조국이라는 그 공짜밥에 취하지 말고. 그럼 지금 돈 낼 때가 온 겁니까? 그렇죠. 돈 낼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돈을 안 내고 지금 그대로 계속 밥을 먹겠다는 겁니다. 돈을 안 내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결국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엔 낼 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 인적 쇄신을 하면 결국에는 희생을 국민들이 본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무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는 내려놔야 한 개를 더 줄 거 아닙니까? 예. 결국 한국당은 지금 두 손에 무언가를 쥐고 이것은 내기 싫고 결국에 또 하나 더 먹으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 두 손에 쥔 것 중에 하나는 내려놓고 그리고 그 빈손을 통해서 예. 하나를 더 쥐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한국당이 그러한 자기 혁신과 자기 쇄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물갈이, 인적 쇄신 이러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한국당이 계속 이러한 식으로 무전 취식을 예. 한다면 예. 결국 무전 취식은 지구대로 끌려갑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비참한 종말을 맞기 전에 예. 한국당 스스로 무전 취식의 생각, 환상의 생각, 잠꼬대 하지 말고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차라리 최영철 편집위원께 이렇게 쓰시지 그랬어요. 혁신은커녕 무전 지식에 빠진 한국당 이렇게 쓰시지 사실- 환상이라고 쓰는데 여기 보니까 글자 숫자가 한 3개, 4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보다는 무전 지식이 더 글자 수가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최영철 편집위원은 뭐 환상, 근데 의미는 무전 지식의 그런 의미를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자기 모순도 나왔고요. 기득권도 나왔고 환상도 나왔고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는 약간 좀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석해 주셨는데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각각의 답이 나왔는데 그럼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신은커녕 무엇에 빠진 한국당. 셀프 수렁이네요. 셀프 수렁.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모습을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수렁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수렁에 빠졌다. 뭔가 기회가 왔는데도 잘 살리지 못했다. 뭐 이런 의미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국당 뭔가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런 의미들의 기사가 많거든요. 그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이자스민 정의당행은 심상정 대표의 작품 한국당 뼈아픈 과오다. 그렇습니다. 이자스민 2012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그때 당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었잖아요. 그때 영입이 돼서 비례대표 의원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를 상징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 자산일 수 있는데 이번에 한국당 쪽에서 벗어나서 정의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내에서 뼈아픈 과오다.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다문화 어젠다 선점한 셈이다. 환노위에서 2년 직접 접촉해 성사했다. 여당 중요한 어젠다 놓쳐 자책.
여당에서도 지금 자책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영입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가만히 눈 뜨고 다른 당으로 가는 걸 지켜보는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도 과오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수 진보 이동 비판 목소리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당을 바꿨다, 그다음에 진영을 바꿨다 이런 얘기지만 다문화라는 그런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정치적으로 꽤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당에서 중요한 어젠다 놓쳤다 이렇게 좀 약간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얘기. 최영철 편집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죠. 예. 그리고 정당도 결국에는 다양성을 예. 생명으로 해서 정당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 한국당이 19대 그 총선에서 예. 이자스민 씨를 그때 영입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보수적인 정당에서 어떻게 예. 필리핀 사람을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런 예. 말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한국당의 판단이 옳았다는 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예. 결국 우리가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적인 경제를 꾸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아주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도 이제 우리 정치에 들어와서 우리 정치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예. 한국당이 이자스민 씨를 예. 19대 때 비례대표로 데리고 왔었는데 그러나 그 정신이 불과 몇 년 만에 없어져 버리고 결국 한국당은 지금 저런 분들하고 다양성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예전에 똑같은 군인이나 뭐 법조인이나 똑같은 그런 분들을 데리고 오고 있고 저런 분들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저런 분들의 가치를 인정했던 부분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지금은 놓치는 걸로 봐서는 과거에는 저런 인물까지 영입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같이 활동하자고 했던 당이었었는데 그렇죠. 그 다양성을 인정했던 부분들이 그 예. 가치를 인정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부분에서 왜 그렇게 자꾸만 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한국당에 대한 아쉬움이 남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민주주의가 예. 다양성의 가치를 통해서 예. 더욱더 발전해왔고 예. 사회주의는 결국에는 다양성을 잊어버리고 모두가 똑같은 예. 획일의 문제에서 결국 사회주의가 멸망했듯이 그러한 부분에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당이 좀 더 예. 그러한 가치를 보유한다면 한국당이 좀 더 건강하고 국민들로부터 호감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윤찬 변호사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자스민 저분이 예. 그 이주민 또는 그 다문화 가정 예. 전체를 상징성 있게 대표하긴 하지만 예. 저분을 뭐 어떤 의원직을 다시 드리지 못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사실은 뼈 아프죠. 뼈 아픈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20대 때 지역구를 못 드렸거든요. 비대위원 하시다가 예.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을 보고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현실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21대 때 또 마찬가지로 두 번의 비례대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는 예. 국회의원직 공천과 관련돼서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분을 저희가 뭐 모시지 못하고 놓쳤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놓친 건 아니다. 네. 이런 점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뭐 이렇게 등한시와 그러지 않다라는 걸 지금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자유한국당 역시 뼈 아프다. 그리고 여당도 옆에서 지켜본 여당도 놓쳤다. 이렇게 좀 뭔가 아쉽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제대로 뭔가 영입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근데 뭐 여러 가지 뒷말도 좀 있습니다. 뭐 보수 진보 이동 비판 목소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지적도 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청와대 관련 얘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청와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 국정감사였어요. 지난 1일이죠. 근데 거기서 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논란과 후폭풍입니다. 청와대 국감 파행 부른 버럭 참모들. 그 당시에 사실 그게 금요일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굉장히 좀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이 됐거든요. 그게 버럭 참모들. 여당에서도 이러니 교체설 나온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북한 위협 축소 이딴 발언에 여당 내에서는 안보실장 상황인식이 너무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요. 야당과 충돌한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내에서는요, 이 정무수석을 향해서 정무수석이 아니라 정쟁수석이다. 뭐 경질하라 이런 요구까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 핵심 인사들이 한 말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전 야당 의원들이 하니까 뭐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좀 막 언쟁이 좀 됐고요. 정의용 안보실장은요.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슨 위협이 왜 안 되느냐 또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요. 강기정 정무수석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뭐 이 정의용 실장과 이제 안보 문제 얘기하다가 우기지 말라고 하니까 우기는 게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뒤에서 일어나면서 막 버럭 이 소리를 내면서 또 논란이 됐고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이라는 말씀을 힘들게 하지 드렸습니다. 마세요.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니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말을 제대로 하는 아니, 왜 지금 뭐 지금- 하자는 겁니까? 또 싸우자는 아니 겁니까? 저기 우리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실장님.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아니, 대해서 대통령이- 그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지금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네, 그러십니까? 과거 정부보다는 그러니까 훨씬 국민들이 국방력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안보실장께서 이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 드려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뭐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어거지입니까? 파기했죠. 뭐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자, 우리 핵과 안보가 미사일- 불안하다고 아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여기는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역할하세요. 잠시 우기다가 정당적 뭐예요? 감사가 어려우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게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기다가. 자, 지난 1일 밤 국회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 장유희 변호사께. 글쎄요, 저 모습만 보면요. 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누군가, 제3자가 와서, 예를 들면 외국인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말을 알아듣는 외국인이 딱 봤을 때, 아, 이쪽과 이쪽 진영 굉장히 적대적이구나, 지금.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정말 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예. 국회 그리고 정치에 품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 제3자가 와서 봤을 때 예. 이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뭐 외국인이든 아마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이게 이제 국회 운영의 국정감사 준이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좀 근거 있게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면 저는 이렇게 파행까지 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 김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 예. 뭐 말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대통령을 닮아가냐라는 이런 말꼬리 잡기식. 그리고 왜 우기냐? 이게 우긴다는 건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무리 있는 주장을 어떠한 점에 근거할 때 굉장히 예. 아니한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예. 이런 식의 구체적인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우긴다. 뭐 대통령을 닮아가냐는 이런 비아냥 이런 것 단초를 제공한 게 자유한국당에 좀 있지 않냐 이런 부분 참 아쉽다. 물론 거기에 강기정 수석 예. 본인의 답변할 차례가 아닌데도 뭐 버럭한 그리고 부분 뒷자리에서 예, 그랬어요. 좀 부적절하죠. 근데 거기에 뒤이어서 나온 자유한국당 논평 어땠습니까? 정치 깡패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의 품격을 서로들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희 변호사께서는 일단 저런 어떤 혼란상의 시작점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어떤 질의 내용의 감정을 자극하는 질의 내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일단 내부 의견 차이도 들어보겠는데 이번에는 김상일 변호사. 네. 저는 이게 개별 사안, 개인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예. 전체적인 제도의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이게 국정감사입니다. 예. 국정감사라는 건 뭐냐면 행정부가 1년에 한 번 예. 국민 앞에 자신들의 잘잘못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앞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개인 역량에서는 여기 뭐 청와대에 계신 분들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예. 국민의 대표고 그야말로 그냥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국민들이 겁니다.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국민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요.
그 국민이 설령 조금 예. 표현력이 부족해서 예. 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좀 그 앞뒤 맥락이 안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 행정부는 그거를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게 예. 국정감사의 본질입니다. 예. 그리고 저거는 하나의 제도로서 운영되는 예. 회의체예요. 예. 그리고 그 회의체 안에서는 기관장만이 발언권을 일반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외의 사람들은 위원장이나 아니면 의원이 그 대답을 해보라고 발언 권한, 답변 권한을 줄 때만 예.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제도적인 측면을 볼 때는 예. 강기정 수석의 저런 뭐라 그럴까 예. 말 그리고 그 간섭, 개입 이런 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수준은 낮은 수준이지만 회의를 예. 방해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저런 거는 그 뭐라 그럴까 내가 국회의원을 해봤고 나는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꼰대스러운 국민 무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제가 10년간 야당으로서 예. 그 국정감사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의 야당, 예. 그 여당이 저 똑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예. 저희가 답답해하고 막 울분을 터뜨렸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좀 그 과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용찬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 야당의 질의 내용이 다소 언짢더라도 언짢다고 전제를 할게요. 예. 언짢은 질문을 했어요. 약간 표현 좀 자체도. 듣기에 거북한 예. 질의 내용이 있었다. 그래도 저렇게 일단 두 가지 면에서 문제인데 예. 첫 번째는 답변 내용이 정말 문제예요. 안보실장께서 지금 불과 2년 전에만 해도 현 예.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라 그랬어요. 예.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전혀 없어요. 현 정부 말대로 의도가 달라졌다고 쳐요. 예. 능력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북한의 능력은 오히려 개량됐죠. 이런 상황에서 안보 불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예. 안보 책임자인 안보실장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불안해하셔야죠. 매일 불안해하셔야죠. 예.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한다? 저는 국민들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한 거를 불안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취지라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호성 그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현황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르는 모습을 보이는 태도가 정말 저는 좀 국민 무시다 이렇게 보이고요. 강기정 수석의 경우에는 뒷줄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본인이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답답함이 있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사실은 경질이 결정된 게 아니냐.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질이 결정된 이후에 국회에 대한 불만 표시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시는 거지.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뭐 교체, 경질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죠. 오늘 관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삼철 등 원조 친문 존재감 커질 듯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총선 역할론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 쪽 곧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청와대 참모진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인사 실패 논란이 아킬레스건이 됐다. 원조 친문 계열 인사 중용의 조기 레임덕 차단 나설 듯하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진 교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소입니다. 지금. 그리고 임종석 등 청와대 참모 출신들 지금요 청와대를 떠났죠. 국회에서 문정부 외곽 지원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당 쪽에서 국회에서 정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인적 뭐 교체가 이루어져서 조기 레임덕 차단에 나설 듯하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편집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대변인께서 지금 방금 인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곧 12월 달 중에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 모습에서 그런 걸 지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조국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당의 총선 간판은 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인기가 그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청와대 비서진도
새롭게 인선을 하고 그리고 예. 청와대 비서진 중에도 지금 뭐 총선 나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아까 강기정 수석처럼 저렇게 크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결국엔 강기정 수석이 내년에 뭔가 총선에서 역할을 하시고 싶다는 총선에 나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웅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지자들을 다시 한번 품고 가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이슈로 보이는 거죠. 강기정 수석이 이렇게 그 방송 토론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는데 저렇게 이성을 잃고 그런 행동만 보이시는 분이니까 저러한 행동도 결국엔 전략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보여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윤기찬 대변인님 아까 말씀처럼 일단 인사는 임박했다. 그리고 당은 이제 총선 체제로 갈 것이고 그러나 총선 체제로 가서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결국 이제는 청와대의 힘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양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청와대 참모진이 교체가 좀 되고요. 그리고 총선은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총리가 바뀐다는 뜻도 되겠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간 건지. 자,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 무효형 불합리하다. 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을 향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만약에 제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허위사실 공표죄 등 법률이 모호하다. 이 부분도 좀 따져달라고 또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는 2심까지 받고요. 2심 그 형량이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만 남았는데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제청을 할 경우에는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이 재판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중지가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대법원 코앞에서 브레이크 건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 무효형 불합리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르면 이달 내에 최종 결론을 낼 텐데 만약에 대법원이 인용을 해서 제청을 한다면 이게 지금 대법원 이 재판이 장기화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재판은 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시환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기사 소개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이 그러니까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 또는 뭐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그죄에 해당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행위, 후보자의 행위가 너무 막연하다. 공표라는 것이 무엇이냐 막연하다. 그러니까 지금 법 자체가 좀 모호하게 돼 있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 이것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리에 반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고를 하게 되면 보통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 오해의 점만 상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10년 이상 장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도 다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량에 대한 다툼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은 사실은 피선거권 박탈하고 공직박탈인데 이거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데 이거를 상고심에서 빼는 건 문제가 있다. 상고사유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대 이렇게 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그만큼 이제 다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사직을 잃는 것도 있지만 무효가 확정이 되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다 또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수십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네요.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아마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이것이 법률 제청이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 넘어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절차다.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요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기존에 계속 행위와 공표에 대한 판례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다시 법원이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장유희 변호사께서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묘수를 찾은 건가요? 뭡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 이제 상고심의 결론이 12월 5일까지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대권 가도에는 완전히 이제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는 다 해보자라는 판단을 이제 변호인단도 내린 걸로 보이는데 위헌법률 제청 심판을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게 예. 대법원에서 인용된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89년도 이후에 한 12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네, 실제로 왜냐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이제 균형을 예. 이루면서 또 경쟁 관계에 있다고도 좀 보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런 신청 자체를 잘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번 경우에도 이게 받아들여져서 이게 헌재로 넘어가면 한 1, 2년의 시간을 버는 거긴 한데 예. 그렇게 본인들이 짠 어떤 그 트랙대로 가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헌 심판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1년 이상 기간이 또 넓지만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는 이거를 대법원이 받아줄까? 이거는 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네요, 지금. 네. 아무튼 대법원 전 판결을 앞두고 뭔가를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기사가 오늘 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 무효형 불합리하다. 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을 향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만약에 제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허위사실 공표죄 등 법률이 모호하다. 이 부분도 좀 따져달라고 또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는 2심까지 받고요. 2심 그 형량이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만 남았는데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제청을 할 경우에는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이 재판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중지가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대법원 코앞에서 브레이크 건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 무효형 불합리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르면 이달 내에 최종 결론을 낼 텐데 만약에 대법원이 인용을 해서 제청을 한다면 이게 지금 대법원 이 재판이 장기화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재판은 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시환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기사 소개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이 그러니까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 또는 뭐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그저에 해당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행위, 후보자의 행위가 너무 막연하다. 공표라는 것이 무엇이냐 막연하다. 그러니까 지금 법 자체가 좀 모호하게 돼 있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 이것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리에 반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고를 하게 되면 보통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 오해의 점만 상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10년 이상 장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도 다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량에 대한 다툼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은 사실은 피선거권 박탈하고 공직 박탈인데 이거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데 이거를 상고심에서 빼는 건 문제가 있다. 상고사유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대 이렇게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그만큼 이제 다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사직을 잃는 것도 있지만 무효가 확정이 되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다 또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수십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네요.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아마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이것이 법률 제청이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 넘어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절차다.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요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기존에 계속 행위와 공표에 대한 판례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다시 법원이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장유희 변호사께서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묘수를 찾은 건가요?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 이제 상고심의 결론이 12월 5일까지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대권 가도에는 완전히 이제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는 다 해보자라는 판단을 이제 변호인단도 내린 걸로 보이는데 위헌법률 제청 심판을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게 예. 대법원에서 인용된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89년도 이후에 한 12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네, 실제로 왜냐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이제 균형을 예. 이루면서 또 경쟁 관계에 있다고도 좀 보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런 신청 자체를 잘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번 경우에도 이게 받아들여져서 이게 헌재로 넘어가면 한 1, 2년의 시간을 버는 거긴 한데 예. 그렇게 본인들이 짠 어떤 그 트랙대로 가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헌 심판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1년 이상 기간이 또 넓어지만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는 이거를 대법원이 받아줄까 이거는 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네요 지금. 네. 아무튼 대법원 전 판결을 앞두고 뭔가를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기사가 오늘 좀 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진범에 대한 얘기, 뭐 과연 누구인가 얘기인데 보시죠. 화성 8차 사건 누군가 자술서를 대필했다. 지금 다 복역하고 나왔잖아요, 지금. 지금 가석방상 나와 있는데 재심 청구에 나선 윤 씨 측 주장입니다. 누군가 본인 이름으로 된 자술서를 대필했다. 이 대필하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술서는. 스스로 글을 쓸 능력이 안 되는데 누군가 써줬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경찰, 범죄 관련이 없다. 단순히 대필을 해준 거다. 본인의 생각을 그냥 단순히 써준 거지. 이게 무슨 범죄 그 혐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윤 씨 소환, 최면 조사 등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도 계속 논란입니다. 진범 논란. 자,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옳게 쓰여진 단어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쓰는 게 자술서인데 자기가 쓰지 못하는 단어는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유친지의 자백은 너무나 리얼해요. 무릎 탁 칠 정도예요. 기가 찹니다. 무릎을 탁 칠 거예요. 이게 자백이구나. 증거의 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는. 이른바 이제 대필 논란이 불거진 거예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금 윤 씨 측은 누군가가 자술서를 대필했다. 본인이 쓴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는데 당시 경찰은 범죄 관련 없다. 단순히 그냥 대신 써준 차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유미 변호사, 이거 대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뭐 본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뭐 받아만 적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경찰 측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걸 그냥 이렇게 받아만 써준 것 뿐이다. 네. 근데 이제 뭐 쓴 용어나 뭐 한자어가 이제 그 된 표기 같은 거는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지금 이제 변호인의 주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이게 기록에까지 좀 편철이 되고 하나의 유죄의 증거로 또 사용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건으로 또 이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 문건 어떤 문서의 위조 여부도 성립하는지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될 수 있고 또 이 재심 과정에서 아마 이런 필체가 지금 다르다는 것으로 이제 본인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가져가고 아마 필적 감정 같은 것도 재심에서는 아마 이제 증거로서 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요구하는 그 요구의 근거가 또 될 수 있는 거군요. 이래 만약에 또 구체적으로 증명이 된다면요. 아무튼 이 화성 8차 사건 논란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뭔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 다음 기사인데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또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고 내 모녀의 죽음 한 달간 아무도 몰랐다. 서울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경찰이 이제 문을 따고 뭐 신고가 들어왔죠.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상태로 있었답니다. 하늘로 간다. A4지 2장의 유서가 남겨졌고요.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웃은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구청에서는 뭐 공과급 체납 기록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더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발견되면 시신의 어떤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역시 뭐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 그래서 뭐 기초수급자는 아닌데 굉장히 주변 이웃들 말 보면 좀 생활이 힘들었다. 경제적인 곤란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살로 추정돼요. 유서는 발견된 거죠? 네. 경찰차가 왔죠. 저기 감식하는 사람들도 왔었고, 냄새 많이 나요. 감식은 그 사람들 몸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냄새는 많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비극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렇게 특출하게 있겠습니까만은 좀 그래도 이게 공동체가 그 부서지는 현상을 좀 늦추면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어렵다는 것도 자기의 생각에 매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어려움의 판단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과 비교를 하고 뭐 세상에 나뿐이 없다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걸 공동체 위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데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예산을 투여하지만 그 의도대로는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 부분에 정량적인 거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는데 정성적인 부분을 잘 살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고요. 참 너무 안타깝고 좀 이렇게 좀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마땅한 지금 표현을 못 찾으셔갖고 지금 계속 약간 좀 멈칫멈칫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비극 발생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검찰과 관련 정부 당국, 뭐 청와대까지 나오면서 뭔가 서로 이렇게 좀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검찰, 국토부에 2차례 타다 의견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5월 공문 보낸 후 7월에 독촉 공문도 보냈습니다. 의견을 달라. 우리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의견을 달라.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국토부 갈등이 첨예해 공식 답을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기소에 이른 겁니다. 타다 기소 놓고 책임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등장합니다. 검찰 타다 기소 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다 청와대 이런 언론 보도가 어디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청와대는 그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까지. 검찰은 기소하겠습니다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알려줬는데 청와대에서는 사실 아니다 또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은 아니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기소와 타다 기소와 관련해서 지금 뭔가 정부 내에서 이게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요. 정철 편집위원.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저는 이 원인이 그 엄청나게 큰 집단 민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많고 이 택시기사분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표를 행사하는 집단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결국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청와대가 국토부에 대해서 사인을 빨리 내려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 국토부가 자율권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도에 대해서 빨리 교통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익 간에 협상을 붙여줘야 되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역할을 못했다. 왜 역할을 못했느냐. 지금 중앙부처 모든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만 청와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사안에 대해서 부처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청와대만 보는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실정법 위반인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사실 고발이 2월이 됐으니까 기간이 꽤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재주가 없는 것이죠. 결국엔 나중에 이게 정권 바뀌면 검찰 입장에서는 너는 직권남용이다.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정확하게 부처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지금 청와대에 미루고 있는 것인지 정부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장휘 변호사, 이런 과정에요. 사실 뭐 공정위원장, 뭐 국토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검찰 기소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검찰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미 일단 기소된 것 자체가 이제 부적법하다고 하는데 법률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이걸 뭐 알았느니 몰랐느니 하면서 뭐 이렇게 평가하듯이 하는 거는 다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에서 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이게 뭐 이제 보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제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조금 뭐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죠. 검찰 기소가 이르기 직전까지 뭔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걸 다 놓치고 마른 거예요, 지금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처신에는.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요, 신산업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검찰도 김현미 국토장관은요, 검찰이 성급하지 않았나. 박영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그 기소에 대한 비판으로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판 나오기 전에 뭔가 대책을 좀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뭔가 굉장히 혼란상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좀 답답하군요. 신산업과 전통산업 충돌인데 이게 좀 어떻게 부드럽고 합리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처리가 안 될까요? 이게 꽤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김선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이제 그 공공 갈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청계천이 그 고가가 없어질 때 그 청계천에 그 노점상 분들도 많고 생계를 이렇게 영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공공 갈등이 이 택시 이 지금 상황처럼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공공 갈등이 굉장히 적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그 당시에 하루에 3명 이상의 민원인들을 만나라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움직여라.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도 만나고 설득이 돼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신의 한 수가 거기에서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부에서 끝까지 중재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이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역시 지적을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조종석입니다. 러시아의 한 여객기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객기 조종사가 여성 승객을 부조종석에 앉힌 것도 모자라서 조종관을 맡긴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런 정황을 담긴 영상이 여성의 SNS에 게재됐습니다.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쳤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항공사 측은 해당 조종사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북한의 일상입니다. 좀처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북한 삽의 모습이 SNS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통을 자처하는 이들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인데요. 크룩스 영국 대사와 베리스트렘 스웨덴 대사가 대표적입니다. 북한 주민의 일상이 담긴 사진은 물론 무중계 예선전이 펼쳐진 남북 축구 경기 직관 영상도 올라왔는데요. 이들은 외교 특권으로 SNS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럭비 월드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럭비 월드컵에서 역대 3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컵을 들러오르는 이 선수, 남아공 대표팀 최초로 흑인 주장을 맡은 시아 쿨릿인데요. 선수 구성도 과거와 크게 달랐습니다. 첫 우승 땐 1명, 두 번째엔 2명이던 흑인 선수가 이번엔 6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화합의 힘은 생각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역시 강력한 힘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게 아닌가 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조종석입니다. 러시아의 한 여객기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객기 조종사가 여성 승객을 부조종석에 앉힌 것도 모자라서
조종관을 맡긴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런 정황을 담긴 영상이 여성의 SNS에 게재됐습니다. 예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쳤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항공사 측은 해당 조종사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북한의 일상입니다. 좀처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북한섭의 모습이 SNS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통을 자처하는 이들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인데요. 크룩스 영국 대사와 베리스트렘 스웨덴 대사가 대표적입니다. 북한 주민의 일상이 담긴 사진은 물론 무중계 예선전이 펼쳐진 남북 축구 경기 직관 영상도 올라왔는데요. 이들은 외교 특권으로 SNS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태그는 럭비 월드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럭비 월드컵에서 역대 3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컵을 들러오르는 이 선수, 남아공 대표팀 최초로 흑인 주장을 맡은 시아 콜릿인데요. 선수 구성도 과거와 크게 달랐습니다. 첫 우승 땐 1명, 두 번째엔 2명이던 흑인 선수가 이번엔 6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화합의 힘은 생각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